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제 뉴스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변화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증액,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 라이센스를 전격적으로 부여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낸다, 무기 기술을 준다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세계 질서의 판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미국과 나토가 강력한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단순히 큰 군사력만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은 분봉왕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자신들의 질서 속으로 흡수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자신들의 배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바닷길을 통제하는 룰을 만들어 지배했습니다. 패권국의 진짜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든 질서와 생태계 안으로 더 많은 국가를 편입시키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자기 나라 방위비 늘리는 건데 미국한테 뭐 줬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스테넥이라고 하죠. 즉 나토 표준화 협정, 나토 표준화 협정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즉 군사 동맹으로서 KS죠. 코리안 스탠다드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제가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서로 동기화가 안 되면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폴란드에서 잡은 정보, 그다음에 독일이 쏜 미사일,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링크 시스템, 암호 체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언어로 동기화되지 않으면 연합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방위비 증액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어트 기술 이전은 이 강력한 미국식 안보 생태계 안으로 동맹국들이 더 깊숙이, 더 책임감 있게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푸틴의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조 권한을 주겠다는데 왜 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패트리어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시아에서 패트리어트 제작 라이센스를 가진 나라는 여러분 오직 일본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척하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 미사일 부대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력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킬체인의 일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장이 나거나 정비가 필요로 할 때 핵심 부품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에서 만든 부품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직접 사오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원제작사인 레이시온사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미국 회사를 거쳐서 다시 부품을 들여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산 부품이 없으면 우리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가 멈춰서는 게 우리 냉정한 현실입니다. 왜 미국은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적 신뢰가 아직 일본만큼 두터운 수준이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첨단 무기의 제조 라이센스를 넘겨준다는 것은 그 나라가 미국의 안보 생태계에 100%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너를 띱니다. 한미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다가도 다음 정권이 되면 중국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뒤흔들기 일쑤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국론이 분열된 바 있었죠.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핵심 방산 기밀이 보안의 약점 때문에 유출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미국의 조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전략에 단 한 번도 엇박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동맹이지만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생태계의 확실한 주축이라고 판단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와 책임의 성적표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시무시한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는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한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가진 러시아. 그런데 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체계는 미국과 나토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의 철저한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토 분쟁이 없는가. 즉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만 이 동맹의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독재 국가들은 그들의 동맹은 좀 어떻습니까? 철저한 이익과 거래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바뀌거나 눈앞에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깨질 모래성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공유된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파워는 미국의 해병대가 아닙니다. 이 가치 동맹의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죠.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는 2024년 3월에 스웨덴이 3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을 완료하여 나토 회원국은 현재 총 32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10월 1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대표회에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였고, 그 따라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혈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 생태계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의 엄중한 질서 변화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간 선박을 납부하고 테러를 일삼는 반문명적 행위를 하는 이란을 두고 언론 일각에서는 그저 단순한 국제 분쟁이나 봉쇄라는 중립적인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인맥으로 따지면 제 친한 친구의 친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나토라면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가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두고 북한이 아시아판 나토라면서 발작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 이 동맹의 생태계가 연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단단한 브릿지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나토라는 거대한 안보 생태계를 우리의 연장된 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신뢰의 문제이고 동맹은 책임의 문제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의 평화도 경제적 번영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계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부품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질서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눈치 보기 애교가 아닙니다. 자유와 신뢰가 숨쉬는 세계 안보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